네, 레스카페 화가일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고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고갱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만큼 그의 삶이나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갱의 삶과 그의 작품의 변화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갱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어서요. 예, 두 편으로 나누어서 진행할까 합니다. 자, 고갱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갱은 184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고갱의 아버지는 르 나시오날이라는 그 신문의 정치 담당 기자였습니다. 근데 고갱이 태어나던 그해 2월에 프랑스에서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공화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화정을 이끌던 사람이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루이 보나파르트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뭔가 좀 낌새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신문사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페루 리마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5년 뒤에 나중에 그 루이 보나파르트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폴레옹 3세가 되죠. 그런데 고갱의 아버지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리마로 가는 배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병을 앓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리마에 도착하기 전에 동맥류 파열이라는 그 병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 어머니 알리나는 이제 남편은 배에서 죽었고 아이 둘을 데리고 머나먼 낯선 땅 페루 이제 리마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고갱이 어머니를 그린 작품은 고갱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3년 뒤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제 원래 밑에 이제 보시는 이 사진을 참고로 해서 고갱이 이제 어머니를 이제 그렸죠. 그런데 그 고갱의 외할머니가 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플로라 트리스탄이라는 분인데 여성 그 해방 운동의 거의 선두주자였고요. 또 초기 노동 운동을 아주 주도했던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뭐 쇼팽 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있죠. 조르주 상드가 있는데 그 조르주 상드하고도 이제 그 이 플로라 트리스탄하고는 또 친구 사이였었습니다. 그렇게 리마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고갱이 6살 되던 해에 이제 프랑스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을 남겼으니까 유산을 상속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고갱의 그 식구들은 다시 프랑스 오를레앙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거주를 하다가 13살 되던 해에 이제 식구들이 다시 파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고갱의 어머니는 이제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제 꾸려나갔고요. 그래도 어머니는 이제 고갱이 해군 사관학교에 그 입학하는 것을 되게 이제 꿈을 꿨었어요. 실제로 이제 고갱은 해군 사관학교 그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 그 사관 후보생 자격을 이제 얻고자 견습 도선사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17살이었어요. 이때부터 대략 한 6년간 이제 그 고갱은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게 됩니다. 성운이 된 거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도가 다녔고 지중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저 북극해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고갱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이제 인도에 있을 때였었습니다. 24살이 돼서 이제 그 파리로 돌아온 고갱은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었죠. 키가 160cm밖에 안 되고요. 뭐 선원밖에 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알고 있던 그 구스타프 아로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금융업자이자 사진작가이고 또 그림 수집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주선을 해서 고갱은 그 파리의 그 주식 경매인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덴마크 출신 메테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이때서부터 고갱은 그림 수집과 그림 그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고갱이 왜 그림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나 처음 이제 풍경화를 그린 것이 대략 1873년 또 74년쯤이고요. 그리고 1876년 파리 살롱전에 고갱이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인상파 대부라고 이제 불렸던 까미유 피사로가 고갱의 재능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피사로는 거의 10여 년간 고갱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이제 주게 됐거든요. 또 드가를 또 알게 되죠. 이제 드가는 뭐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지만 잔소리가 워낙 심했죠. 그래도 꽤 의리 있는 사나이였거든요. 드가는 그 평생 고갱을 지원합니다. 당시 그 파리를 주름잡고 있던 화상 듀랑 류일에게도 찾아가서 고갱의 작품을 사라고 막 강요를 하고요. 또 본인도 직접 그 고갱의 작품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879년 31살이 되던 해에 고갱은 인상파 전시회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바느질 하는 수잔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한 누드의 여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벽에는 만돌린이 걸려 있고요. 그런데 고갱의 작품에는 만돌린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 고갱 자신이 만돌린을 연주할 수도 있었고요. 그 타이티로 갈 때도 나중에 만돌린을 뭐 가지고 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벽에는 테피스트리가 좀 장식이 되어 있죠. 전체적인 느낌은 그 드가의 그 누드화랑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좀 비례적인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죠. 그 사실적인 이제 묘사였기 때문에 아름답게 묘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묘사해서 이렇게 볼록 나온 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적인 이제 묘사인데 그 바느질하고 있는 손을 보면은요 굉장히 비례에 안 맞게 손이 크게 좀 묘사가 돼 있죠. 그 이 작품은 이제 물론 전시에 내보냈지만은 팔리지는 않았고요. 그 대신 이제 최초로 그 미술 평단에 주목을 받은 작품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작품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는 이 작품은 절대 집에 못 걸게 했다고 그래요. 뭐 나중에 이제 이 작품을 가지고 있다가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이제 팔아서 생활비로 이제 썼죠. 이 까르셀 거리 화가의 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화가의 집이니까 고갱의 집일 거예요. 지금 피아노 앞에 웬 여인이 앉아 있는데 얼굴이 반쯤 가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갱의 아내 메테일 것이고요. 그 메테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는 고갱 자신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좀 가리거나 이렇게 잘려나간 것들이 이렇게 화면에 등장하는 거는 드가의 기법이죠. 그래서 드가의 표현 기법을 좀 많이 지금 여기서는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성을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그런 어떤 생활의 수준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갱은 굉장히 여러 점의 자기의 자화상을 남겼어요. 근데 이 자화상은 고갱이 그린 첫 번째 자화상입니다. 1882년에 파리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고갱은 실직을 하게 되죠. 일자리가 없어져서 뭐 일이 없으니까 고갱은 그럼 이번 기회에 전업작가로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니까는 좀 물가가 좀 싼 루엥이라는 데로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죠. 이사를 갔지만은 결국 6개월 만에 이제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코펜하겐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뭐 국행도 이제 뒤따라서 코펜하겐으로 건너갔죠. 근데 코펜하겐에서 고갱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없었죠. 그래서 그 코펜하겐에서 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합니다. 이제 이 무렵에 그려진 그 자화상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뭔가 잘 안 풀리는 듯한 얼굴, 암울한 표정, 또 뭔가 짓눌려 있는 듯한 눈빛, 뭐 이런 것들이 그림에 여가 그냥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고갱은 그 처갓집 식구들한테 내몰리듯 시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지금 기록은 남아 있거든요.
잠자는 아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 소녀가 지금 잠이 들었죠. 뒤에 배경은 푸른 색깔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생명체들이 지금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뒷부분은 그러니까 꿈의 세계인 거죠. 지금 잠이 든 소녀는 그 고갱의 큰딸 클로비입니다. 클로비 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그 깊은 애정이 이 작품에는 담겨 있죠. 클로비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 앞에는 이제 커다란 나무 물통 같은 것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경이 떠나고 나서 그 남아있는 식구들은 이제 국경이 잘 나갈 때 그 수집했던 그림들,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들을 이제 한 점, 두 점 팔아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국경이 그 아내에게 남긴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발 세잔의 작품만은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세잔의 작품이 남아있는지는 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온 그 고갱은 그 제8회 이제 인상파 전시회, 그러니까 마지막 인상파 전시회였죠. 여기에 총 19점의 작품을 이제 출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전시회 때 이제 모네라든가 르누아르는 이제 그 참가를 하지 않았었죠. 8회 인상파 전시회 하면은 그 쇠라가 그린 그랑드자트 섬의 이제 일요일이 이제 가장 이제 주목을 끄는 작품이었었죠. 이때 그 전시회 도록에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에 화가들의 그 주소가 나오는데 남성 화가 중에는 유일하게 고갱의 주소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 고갱이 파리에 집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저 친구 집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이제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주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갱은 파리를 떠나서 브루타뉴 지방에 있는 퐁타벤이라는 데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제 브루타뉴 지방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 켈트족의 오랜 그 전통이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주술적이고 원시적이고 뭐 이런 그 문화가 있고 거기에 이제 카톨릭이 더해진 이제 그런 문화 그런 지역입니다. 이 퐁타벤 바로 옆에는 이제 콩카르노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화가들이 많이 모여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쪽 출신들의 화가들을 이제 일컬어서 우리가 콩카르노파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퐁타벤에는 이제 글로아네크 여관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화가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그 숙식을 했죠. 고갱도 글로아네크 여관에다가 이제 숙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브르타뉴 전통 의상을 입은 그 여인들이 지금 보이죠. 그런데 이제 고갱은 그 퐁타벤에 도착을 해서 그림을 그린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은 이제 브르타뉴 여인들의 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퐁타벤에서 이제 특이한 인물 묘사 또 화풍으로 그 화가들 사이에서 이제 금방 유명해진 고갱은 이 작품에서도 좀 특이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인들이 쓰고 있는 그 머리쓰개, 저거는 어떤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작품 전체의 어떤 장식적인 도구로 지금 사용되는 느낌이고요. 또 여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팔 동작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또 여인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전부 네 사람의 시선이 엇갈려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운데에 있는 여인은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구도가 이제 이 작품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붕타방에서 생활하던 그 고갱은 이제 거기서 알게 되는 화가 샤를 라벨이라는 화가와 함께 이제 파나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그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힘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그 어려서 페루에서 살았던 것이 좀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파나마에 건너가게 되면은 그래도 파리에서 활동하던 화가였으니까
대접을 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금세 돈이 떨어지고, 그래서 두 사람은, 그, 파나마 문화 그 공사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거기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오늘날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마르티니 크로라는 그 섬에 가서 좀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부에서 이제 7개월 정도 이제 그 파나마와 그 마르티니 크로 섬에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고객에게 향수병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4월에 갔다가 11월에 다시 이제 파리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그린 작품이 열대식물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국미가 담긴 그 최초의 풍경화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그 영향을 받았던 피사로의 그 인상주의에서 탈피하는 이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느낀 어떤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그 비슷한 색깔들을 좀 그 쭉 그 은은한 조화를 통해서 배치하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묘사하는 이제 화풍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고갱 작품의 이제 특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잠시 요때 이제 파리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고갱은 자신의 작품 이제 몇 점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고후 형제를 알죠. 고우도 알게 되고 동생 이제 태호도 이제 알게 됩니다. 네, 파리에 있다가 이제 다시 그 브리타뉴로 이제 자리를 고갱은 옮기게 됩니다. 이때 그 그렸던 작품 중에서 가장 이제 또 뛰어난 작품들이 설교류의 환상 또는 뭐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이게 두 개의 제목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굉장히 좀 독특한 작품이에요. 우선 그 여인들이 쭉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례는 좀 맞지는 않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지금 기도를 하는 현재 지금 눈앞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바탕에 그 날개를 단 천사와 누아스 이렇게 막 씨름을 하고 있죠. 이 장면은 어,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관적인 어떤 그런 묘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품은 실제와 환상이 한 화면에 어우러진 그런 작품이 되겠죠. 작품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 24절에 그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야곱이 밤새는 누가하고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씨름에서 앉았어요. 그러자 그 아침에 씨름을 했던 사람이 보니까 천사였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그 대목을 지금 그림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자, 상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과 객관적인 것이 하나로 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갱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관과 객관의 종합.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어떤 새로운 그 양식을 종합주의라고 이제 고갱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그 고갱이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연을 너무 곧이곧대로 베끼지 말게. 예술은 추상이야. 자연 앞에서 자네가 꿈꾸듯이 자연에서 추상을 뽑아내도록 해. 결과보다는 창조 행위를 더욱 많이 고민하게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까지 고갱이 가지고 있던 인상주의와의 결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주의라는 거는 추상이 아니잖아요. 햇빛의 변화에 의해서 사물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건가? 뭐 이런 데 쪽에 포커스를 맞췄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지고대로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추상을 뽑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 브루타뉴에서 고갱은 인상주의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작품은 사실은 인상주의와 완전히 결별하는 어떤 선언문 같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종합주의라는 것을 고갱이 소개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또 그것도 선언문과 같은 이제 그런 작품이 되겠죠. 지원상입니다. 이제 그 1888년 2월 달에 고흐가 파리에서 2년간 머물다가 갑자기
남부 아를로 내려오게 되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고우는 그 퐁타벤처럼 아르레도 화가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아르레 와서 같이 그림을 그리자. 그런데 아무도 답장을 안 합니다. 그러자 고우는 이제 그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서 친구들에게 보내주고, 야, 자네의 초상화도 좀 나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고갱이 그려서 고흐에게 보낸 초상화입니다. 지금 저 아래쪽에 보면은 글귀가 있죠. 맨 위에 보면은 그 레미제라블입니다. 장발장 나오는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나에벗 빈센티에게 바친다라는 그 글귀가 있다 그래요. 이 작품에서는 자신을 마치 장발장처럼 그런 느낌의 어떤 걸 가지고 이제 고흐에게 이제 이 초상화를 이제 선물로 주었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저 남자는 이제 에밀 베르나르라는 화가입니다. 고갱과도 친구였고 고흐하고도 친구였죠. 진짜 에밀 베르나르가 그린 풀밭 위의 브루타뉴 여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름만 가리고 본다면은 고갱의 작품이라고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죠. 그 사실 베르나르는요. 그 어떤 그 자신 그 형태를 그러니까 검은선으로 그리고 그 안에다 색칠을 넣었어요. 이거를 베르나르는 종합주의라고 불렀고 이제 클로아조니즘이라는 말로도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마치 그 중세 스테인드 글라스의 기법을 이제 그림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베르나르는 자신이 만든 이런 종합주의를 고갱이 도용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죠. 물론 이제 그 어떤 베르나르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기법을 고갱이 활용한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기법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고갱의 몫이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고우의 편지를 받고 또 동생 태호가 고갱에게 형 고우한테 가서 같이 그림을 그리면 내가 고갱에 당신의 작품을 사주겠다는 제안도 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고갱은 이제 1888년 10월 고우랑 같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고갱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아를에서 고우와 같이 동거했던 그 시절서부터 타히티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